박민영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어제 보니까 저도 어제 그 방송을 했어요. 네. 무슨 뭐 저 원로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 제가 어제 방송은 그거거든요. 네. 원로 정도 되려면은 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뭔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거의 뭐 혁명에 가까운 어떤 그런 거사를 한번 일으켜 가지고 네. 후대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거나 자기 분야에서 어떤 그런 일들을 그런 사람들 우리가 원로라고 하거든요. 원로. 그렇죠. 그렇죠. 원로란 말이 원래 그 일본어 한자 아닙니까? 그럼요. 일본의 그 추밀원이라고 네.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켰던 뭐 그 몇몇 그 원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우파 진영에 남아 있는 뭐 자칭 원로라고 하는 분들은 연세만 좀 많으신 것 같고 네. 뭐 했습니까 그동안 뭐 혁명적인 뭐 했냐고 자기 목숨 내놓고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뭐 사실 제가 할 말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어쨌거나 원로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사실 저희 지도부가 당원들이 뽑은 정통성 있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이 필요하고요. 예. 저희가 조언을 할 때도 좀 내용과 방식에서 또 당원들께서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 사실 어제 보도화된 내용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뭐 한동훈을 징계하면 당이 무너진다. 장동혁 대표가 정적 제거에 너무 많은 힘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뭐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비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겼죠. 지방선거 지면은 보수 전체가 괴멸한다. 그러니까 마치 한동훈을 징계하는 것 자체가 정적 제거 행위고,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행위고 그렇게 되면은 당이 무너지고 네. 보수가 괴멸한다. 이런 정도의 거의 뭐 서슬퍼런 지금 뭐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보면서 이거는 사실 원로분들께서는 조금 무게감 있게 훨씬 더 좀 전반적으로 좀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는 게 제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너무도 사실 날이 서 있고 좀 기존의 어떤 당원 지지자들의 좀 의사에 많이 반하는 이야기를 지금 너무 자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평균 연령을 언급한 게 뭐 그걸 비하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팩트. 그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물러날 때가 또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나이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대 교체란 말을 왜 하겠어요? 예, 예. 그분들이 쓸모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왔으면 새로운 시대의 규칙에 맞게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함께 하면서 또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듯이 자연스러운 시대 흐름의 과정인 건데 그런 것들을 너무 지금 역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표현한 게 전부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만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어제 실제로 많은 메시지들이 나왔죠. 네, 저는 네. 저 개인적으로 뭐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저도 예. 50 중반이기 때문에 후배들 만나면 예. 나이 들어서 특히 은퇴 이제 보통 공공기관에 다니면 60대면 정년하지 않습니까? 네. 원래 정년해서 회사를 떠나면 제가 뭐 다니던 회사가 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회사를 정년해서 떠나고 나면 그 회사 주변에 잘 얼씬거리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그렇습니까? 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회사 주변에 올 때는 뭐하러 와야 되느냐? 후배들한테 밥 사줄 때.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나서 존경을 받으려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들어보셨죠?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런데 네. 지갑은 닫고 입은 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존경하지 않습니다, 후배들이. 요즘 후배들은 밥 사준다 이러면은 심지어는 그 같은 부서에 있는 부서원들끼리도 네. 제가 부장할 때도 그랬거든요. 자, 오늘 회식 제일 싫어합니다. 밥 사준다 그래도 사실 집하고 예. 싶어 하죠. 그래서 팀장 불러서 이자 법인카드 가져가라. 식사하시라.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네. 그런데 원로라는 분들이 와서 또 하나 제가 좀 그분들에게 좀 드릴 말씀은 왜 한동훈 오세훈은 우쭈쭈 그러니까요. 한동훈 오세훈은 오냐 하면서 왜 장도경은 싫어해요? 그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뭘 좀 단단히 얻어먹으셨나? 근데 뭐 제가 들어보니까 막상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왔을 때 굉장히 조금 우리 원로들에 대해서 비하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요? 이를테면은 새로운 분들 영입을 젊은 분들 많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이분들 계셨을 시절이었으면은 상상을 못할 일이다. 뭐 이런 취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물러나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 근데 그 당시에 아무도 지적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세대 간에 조금 여러 가지 감정에 좀 고리가 생기는 와중에 오히려 좀 부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조선일보를 위시한 좀 기성 언론들이 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언제는 젊은 사람들 국민의힘 노인당이라면서요. 이거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라 기성 언론들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자조적으로 했던 말들이잖아요. 우리 노인당이다. 그런데 그 갈망하던 젊은 세대 지지 지금 받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더 지지를 합니다. 오죽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젊은 세대 표 끌어오겠다고 5만 프로젝트를 다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당은 그토록 갈망하던 젊은 세대들이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 극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나가라고 하잖아요. 극우들과 절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현역 의원들이 그렇죠. 저는 지지자와 절연하는 말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봤죠. 더구나 우리를 그렇게 청년지향적인 정당으로 만들고자 했으면서 막상 들어오니까 쳐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표리부동한 태도인 것이고 그런 젊은 애들 극우몰이 하는데 앞장서는 분들이 참 유감스럽게도 이 기성세대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이 원로격의 80세 이상의 분들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많은 분들이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솔직히 예. 그 원로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데 가령 우리 70대, 80대 어르신들 네. 중에 한국전 참전 용사 있습니다. 예, 또 베트남 참전 용사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원로지. 그런 분들이 자기 목숨 내놓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전쟁터 나가서 팔 다리 하나씩 잃어버리고 그런 분들이 원로지. 원로 어디서 말이야 맨날 군대는 제대로 갔다 왔나? 어? 그 원로라는 분들 좀 수상해 아주. 어? 그러면서 뭐 밥 먹는다 이러면 다 모여가지고 네. 후배들 그냥 뒷담 하나 치고 말이죠. 그게 뭐 원로입니까? 그래서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나가서 그런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또 뭐, 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원로라면은 한마디 제가 말씀드리면은 입은 닫고 지갑을 여세요. 지갑을 연다는 건 돈 쓰라는 말이 아니고 네. 희생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희생. 네. 그래야 무슨 존경심이 생기지. 네. 지갑을 안 열고 말이야. 맨날 말만 하면 그 존경심이 생겨요. 제가 우리가 이걸 오프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네. 원로 앞으로 원로 정도 소리 들으려면 네. 내가 한국전 참전 용사다. 내가 베트남전 파월 용사다. 이 정도는 네. 돼야 원로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어?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서도 사실은 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많습니다. 많죠. 네. 기본적으로 그런 건 하고 뭐 원로라는 그 타이틀이 붙어야지. 자,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간밤에 정말 이 애국 우파 국민들의 가슴을 뻥 뚫어준 네. 한동훈 제명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도 사실 뭐 오후 한 9시 40분경쯤 그 윤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아마 많이들 참 마음이 아프고 쓰리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실시간 방송 중이었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은 와중 빨리 자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그런데 딱 그 순간에 이 소식이 지금 전해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확실히 좀 당이 이렇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과감하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아마 그런 지점에서 좀 점수를 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속상한 상황이 하나 있었지만 어쨌거나 많이 염원을 했던 사건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정문을 읽어보셨겠지만은 다들 굉장히 정교하게 잘 쓰여져 있습니다. 한동훈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이 대부분 다 거짓말이었다. 뭐 68년생 뭐 한동훈이 있다. 뭐 동명이인 진영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고 한동훈의 명의가 확인됐다. 라고 이야기를 또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징계를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고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윤리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법체계로 치면은요, 피고인이 검사,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사법부, 재판부에 해당하는 윤리위원들의 명단을 까발려서 공격을 한 겁니다. 예. 이것을 한동훈 계통, 그러니까 김종영, 뭐 신지호를 비롯한 여러 한동훈 계파의 스피커들이 공통되게 그런 행동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들 입장에서는요,
마피아 테러 행위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어요. 실제로 아니 뭐 윤미래 윤리위원장이 방첩사의 고문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뭐 정부 고문이라고 하는 게 잘 아시겠지만은 이름 걸쳐놓고 필요할 때 뭐 역할을 하는 정도인 것이지 상근직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력 하나 똑 떼와가지고 이거 여인형 방첩사랑 연관돼가지고 계엄에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음해를 막 해요.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럼 그게 이 사람들이 뭐 언론 응대가 되는 사람들도 아니고 윤리위원은 언론 접촉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원칙상으로.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무차별적인 난타, 불링, 그러니까 괴롭힘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 여기 굉장히 분노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쪽에서 이 당 윤리감사위 윤리위원회 자체를 와해시킬 목적을 가지고 심각한 여론전 해당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빨리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명분을 굉장히 적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트집 잡을 만한 부분도 없는 완결성 있는 결정문이었다 이렇게 지금 봤습니다. 뭐 네. 사실은 이 지금 소위 말해서 한파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벌이는 행태라는 것이 네. 정말 수준이 아닙니까? 아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위원들 뭐 네. 이렇게 뭐 언어적인 뭐 테러에 가까운 이야기 하는 것은 물론이고 뭐 방첩사 고문했다는 건 엄청나게 좋은 프로필인데 야 그렇죠. 엄청난 전문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분이 중국인들의 여론 조작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하신 그렇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오래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수이면서 동시에 국정원에서 이제 자문을 해주는 그렇죠. 역할들 공직에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의 이력을 하나 똑 떼어다가 계엄이랑 엮어서 마치 무슨 뭐 연루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너무 경악스럽죠. 더군다나 그 가족들까지 얼마나 그런 여론전 행태를 보면서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댓글 하나만 봐도 살 떨리거든요. 악플 맞습니다. 하나만 봐도. 맞습니다. 근데 저렇게 조직적으로 얼마나 우악스럽게 저 좌표 찍고 공격하는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리위원들 멀쩡하게 전문직으로 자기 학계나 이런 변호사 같은 일을 하시던 분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난 한동훈에 대해서 감정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무 놀랐다. 비공개령을 전제로 하고 그게 원칙인 것이고 해서 나는 일하려고 온 것뿐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게 한동훈이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팠다라고 하는 자충수의 결과가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오늘 이 네. 보도 자료 형태로 중앙윤리위원회 결정문이 나온 게 있어요. 이건. 네. 이게 이제 공개된 건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문단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 예. 보면 피조사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딱 그러니까요. 박아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걸 썼다 이 이야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황이 일단 확실하게 확인된 사실이 5개 명의가 2개 예. IP에서 발견됐다. 그러니까 근데 그 2개 IP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의 집에서 뭐 공유기를 비롯한 복수 IP를 쓴 건지 뭐 아니면 뭐 우회를 해서 VPN을 쓴 건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것은 한동훈 가족 전원의 명의가 2개의 페르소널리티 정체성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서 이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확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적인 조작, 계속적인 악의적인 조장의 정황이다라고 한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한동훈 주장이 그거였잖아요. 가족들은 쓴 것 같은데 나는 안 했다. 이거였는데 무슨 소리 하냐. 한동훈 명의도 맞다. 그러니까 뭐 동명이인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근거로 제시를 한 것이 강남병 소속이 되어 있고요. 같은 뒷자리를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생년월일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전직 대표 한동훈이 그 한동훈이 맞다. 라고 확인되었다라고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8년생 한동훈 무슨 뭐 동명이인 한동훈, 팔동훈 같은 얘기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것이죠. 지금 여기 보면 이 범죄도 그 법관이나 판사들이 형량을 선고할 때 네. 이건 뭐 정상 참작이 된다 안 예. 된다 이걸 기준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냐면은 이 계획적으로 모의했느냐 네. 그리고 계획적으로 모의하고 범죄인지를 알면서 지속적으로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근데 여기 보면 조직적 경향성마저 보여준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내가 화가 나서 한번 아예 막 질러버린 그런 그렇죠. 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했다. 이건 소위 말해 양형 기준으로 받을 때 이거
제명감이 딱 되는 그럼요. 그 사유인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아버지가 공격을 받으니까 좀 가족들이 그렇게 좀 홧김에 뭐 쓴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홧김에 몇 건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5개 명의로 1000개가 넘는 게시물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고 굉장히 패턴화가 되어 있고 반복적이고 워딩이 굉장히 악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성, 그다음에 악의성, 그다음에 이제 계속성 이런 특성들로 봤을 때 이것은 여론 조작 전문가시니까 예, 중국 여론 조작 패턴을 연구하셨던 윤민우 위원장님이 굉장히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부처님 손바닥입니다. 네, 이거는 여론 조작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직접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더라도 명의가 쓰였고 가족들이 썼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조사를 중단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단계를 새벽에 셧다운 시킨 상태에서 한동훈과 진은정 명의의 게시물을 대거 삭제를 했다는 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한동훈에게 100번 양보해서 본인이 직접 안 썼다라고 하더라도 인지하고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고 방치를 넘어서 이것을 직권남용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뭉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이가 네. 사실은 굉장히 치밀한 성정의 소유자로 보이는데 네. 이게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자기가 처음에 시인해버렸잖아요. 맞아요. 가족이 쓴 것은 알고 있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실토를 했죠. 실토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 뒤로 또 말을 막 바꿉니다. 그죠? 그렇죠. 참 천하의 한동훈이도 예. 그 정도로 충격받는 자기가 지은 죄를 지가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자, 때 멘탈이 나간 지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약간 뭐 제 해석인데 한동훈은 이미 좀 넋이 나가 있고요. 그래서 방송 직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락이 나와서 보도가 나와서 전략을 못 짜면 횡설수설합니다. 그렇지. 중언부언 표정도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무너진 표정을 하면서 이 앵커 질문에 말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보면은요 완전 안면몰수하고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아, 조작됐다. 이게 딱 이거 같아요. 본인은 이미 멘탈이 망가진 상태고 판단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 의견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언 그룹에서 전 이현종 논설위원 등이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디렉션을 줘요. 그렇지. 저는 그러면 그냥 그걸 따라가면서 기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게 다 자기를 죽이는 길이라는 그렇죠. 걸 알아야 왜 됩니다. 그걸 모르나. 사과를 해야죠. 아니 세상에 어떤 피고인이 재판부 공격하고 검사 고소하고 그러고도 무슨 뭐 감형을 받기를 기대를 합니까? 괘씸죄가 추가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네, 처벌은 억제와 책임의 무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뭔가 일벌백계식으로 예,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네. 이런 나쁜 짓을 할 자들이 또 생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원 게시판에 가족 명의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론을 총체적으로 조작을 하고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당내 정치인들을 공격을 하고 한 발 더 나가서 당원 게시판에만 구시렁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쓴 글을 기반으로 이게 바로 당시입니다. 라고 이 종편 프로그램을 비롯한 여러 이 언론에 보도화되게 만들고 보도화된 내용을 자기들이 논평을 하고 확대 재생산 과정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계만 글 쓴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단계에 글을 쓰고 그걸 마중물로 활용해서 여론 조작을 여론 했다는 조작이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혐의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정당의 정상적인 공론 수렴 과정, 공론화 과정을 총체적으로 방해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법적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사 의뢰까지 권고를 했습니다. 네,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민우 그 교수가 이제 그 윤리위원장으로 오고 나서 상징적으로 한 말이 네, 그러니까 말의 순서가 있잖아요. 법적 책임뿐 아니라 네,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순서를 바꾸면 윤리적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은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인데 네, 아예 그냥 딱 그 짐승으로 치면 대가리 그렇죠. 헤드라인으로 법적 책임뿐 아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발되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당내에서 징계를 안 하면요, 이게 나쁜 전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우리 당은 서로 막 저격하고 당계에 막 여론 만들고 언론에 뿌려가지고 이게 우리 당원들의 민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장사해도 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당내 징계를 하는 건데 더 본질적인 부분은 이거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일단은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정당 업무방해는 뭐 당연한 것이고 기업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드루킹 범죄가 2년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당 출신 현직 그 광역단체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중범죄예요. 근데 심지어 이거는 정당에 대한 업무방해다. 정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정권을 만드는 곳이고 정권을 운영하는데 뒷받침을 하는 여당이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그렇죠. 그런 집권 여당의 여론 수렴 과정에 대해서 업무방해를 했다? 이거는 선거에 대한 악영향은 물론이거니와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모든 정당 사무에 한동훈이 악영향을 끼쳤다는 말이 돼요. 총체적으로 당의 업무를 방해를 했고요. 그 결과적으로 탄핵이라고 하는 사태까지 이어지는데 당연히 인과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이버 댓글 조작을 한 것보다는 훨씬 더 경중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증거인멸 은닉, 단계를 셧다운을 하고 그렇죠. 자신과 진은정 명의의 게시글을 맞습니다. 삭제를 지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삭제시켰다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 은닉, 직접 했으면 죄가 되지 않겠지만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죄가 되죠. 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권남용, 조사를 자체적으로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다. 당권을 사유화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권을 사유화를 해서 그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법률이, 우리 국민의힘이 피해자인데 업무방해, 가해자 측에 서가지고 한동훈 처벌하지 마라, 의견서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한동훈이 직권남용, 증거인멸 은닉, 그리고 업무방해 등의 종합적인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당연히 단죄를 해야 되는 문제고, 그것이 바로 이 정당의 이 어떤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지금 됩니다. 결론 부분에 가면 김종혁 이야기도 좀 일부 나와요. 예. 김종혁이 뭐 방송 나가서 한 이야기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떤 뉘앙스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김종혁 최고뿐만 아니라 뭐 이제 신땡땡 이렇게 일단 표기를 하긴 했는데 그 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있죠. 그 인사들이 방송에 나가서 그 윤리위원들을 조리돌림을 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참 언급을 했던 악질이네, 정말. 무슨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어디 언론사에 기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내용이더라. 2023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마타도어를 보호를 한 게 무슨 잘못이 됩니까? 무슨 김건희 여사에게 뭐 공천을 받기를 했습니까? 자리를 받기를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 기고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뭐 여사 라인이다, 여사 김건희 여개인이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녔습니다. 방첩사의 고문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계엄 연루설을 퍼뜨리면서 공격을 또 했죠. 이호선 위원장에게는 사전투표제 폐지에 대한 법리적인 논증을 했다는 이유로 부정선거론자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 개파 활동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당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개파 불용 원칙이 있죠. 개파 활동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또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개파 불용 원칙을 깨고 특정 개파의 이익을 위해서 당내 독립기구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음해를 했다라고 하는 점, 조직적으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죠. 이건 저는 윤리위 직권상정해서 징계해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공격은, 법정에 대한 공격은 아시다시피 정말 엄청나게 중한 범죄로 취급이 돼요. 지금 그런 행위를 당내에서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제명당하면 국민의힘 영역에서 정치하기는 이제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당원권 정지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수사기관 의뢰를 할 거잖아요. 그럼 기소가 되면 추가 징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가 됐건 한동훈은 제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명이 됐을 때는 자, 정말 만에 하나 우리 당원들께서 갑자기 한동훈을 품겠다라고 하는 지도부를 만들거나 아니면 장독 지도부가 와해가 돼서 막 의원들이 끌어내려서 비대위로 가서 한동훈을 살려주겠다, 이제 이런 경우, 매우 정말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요, 일종의 사면 복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수사되면은 당연히 지금 실체적 진실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법적 조치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가 있죠. 공적으로. 피선거권 박탈은 당에서 뭐 어떤 지도부가 들어와서 한동훈 용서해주자라고 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뭐 복권해주면 모를까. 근데 이재명이 한동훈이 뭐라고 여론조작 사건을 사면 복권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당에서 정치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은 우리 법체계상으로 선거법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제기가 불가능한 것이 맞고요. 정치적으로 제기를 하면 안 되죠. 김경수는 100번 양보해서 자기 당을 위해서 자기 당의 승리를 위해서 그런 드루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지만 당내에서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정말 놀랍게도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공격을 했고요. 우리 자당 정치인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예.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당 정치인들을 공격을 했다? 전 이 사태를 옹호하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저 정도로 당원 게시판에 조작해가지고 자당 정치인들 공격해도 괜찮다고 보는 건지 당장 저나 아니면 저희 다른 당직자들이 당원 게시판에 가족들 명의로 글 수천 개씩 쓰면서 이게 당심이라고 언론 플레이하고 공격해도 저한테 징계 안 하겠다고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 한동훈에 대해서는 그 100년이 지나도 용서가 안 된다. 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100년 뒤에 용서해 줄까? 용서가 안 됩니다. 안 되죠. 100년 뒤에도 안 됩니다. 100년 지금 한동훈 나이가 한 50대 초반이니까 100년 뒤에는 뭐 이 지구상이 없을 거니까 100년 뒤에도 용서가 안 된다. 자, 그러면 한동훈이 만약에 이제 정치를 못 하게 된다. 네. 한동훈이 또 좀 민주당 가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도 거의 난색을 하더라고요. 민주당도 안 받아줄 거예요. 개혁신당도 난색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적이 많은 팬덤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팬덤 자체가 그렇잖아요. 오만 사방 다 욕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빼고는 다 욕해요. 아하. 그러니까 그냥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아닌 게 불만이고요. 네. 한동훈이 대통령이 아닌 게 불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당인이 아니라 그냥 팬클럽이라고 저는 봐요. 팬클럽.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이렇게 팬클럽 활동을 하는 사람을 받아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온 사방 다 총격을 하고 다니는 내부 총질 전문가를 드리고 싶겠습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이 그런 엄격한 조직입니까? 뭐 그 김병기 전직 원내대표 제명에 하루가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하루 만에 결론 내겠다. 진짜 내버리고. 아니 김상국 같은 사람들도 나이브하게 갔다가 휴대폰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보안 사고 나니까. 그런 정당인데 한동훈이 가서 이런 맞습니다. 짓거리 했다고 하면 이거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네. 이제 지금 오늘 뭐 한동훈 제명됐다고 열받아가지고 영풍 TV 들어와서 막 댓글 쓰시는 분들께 제가 한 네. 말씀 드릴게요. 뭐 댓글 차단돼서 댓글 못 쓰는 분도 계실 텐데 한동훈 제명시키는 그거 뭐 그렇게 큰일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럼요. 사필 규정이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보세요. 찍 제명 끝이에요. 민주당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지? 국민의힘도 잘못하면 제명시켜버려야 돼요. 다들 책임을 지워야지. 맞습니다. 책임을 안 지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62명 살려줬더니 들어와서 지금 분탕질 치는 거 보세요. 그래서 한번 걸리면은 끝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동훈 따르던 그 정치 세력들 뭐 A, B, C 뭐 홍길동, 홍길순 씨 이런 세력은 뭐 신당도 못 만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와해수순이라고 봐야죠. 그분들의 지역구를 보면요. 네. 다 비례대표, 예. 뭐 단수공천, 아니면 뭐 강남, 뭐 송파, 그다음 뭐 부산 이런 분들이 많죠. 탈당을 해서 신당에서 당선될 확률은 0%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국민의힘에 남아있으면 2년 동안 뭐 속죄할 기회라도 있을 텐데 한동훈이 무슨 정치적 비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단순히 당내 징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선거권 박탈된다니까요. 그러면 신당을 차려도 출마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도 조국은 적어도 피선거권 박탈되기 직전에 선거라도 치렀으니까 의석이라도 만들었죠. 한동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 못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비전이 없는 지금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징계를 하면은 뭐 가만 안 있겠다라고 했지만 글쎄요,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 이 방송 보시면서 막 애간장 태우시는 한파 지지자들께 제가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면 여러분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끝났습니다. 네. 끝났다고요. 이제 좀 이성을 찾으시고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국민의힘의 발전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 하실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 구형이 된 건 이거는 네. 일종의 정치 탄압 아닙니까? 아유, 그럼요. 사실 이게 그 뭐 전두환 때보다도 심하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정치 레토릭 구사를 하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사실관계를 비상계엄 사태가 굉장히 초유의 사태기는 했지만 사상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3시간 안에 종결이 됐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을 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분명히 다툼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라 그러면 우리가 형량이라는 게 왜 최고 형량과 최저 형량 구분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 같은 사안의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계엄이 곧 내란인 것도 아직 입증이 안 됐지만 그렇죠. 입증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태의 경중을 보고 판단을 하라는 건데 대체 이게 어딜 봐서 이 과거에 있었던 실제 내란 사건에 비해서 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정도의 근거가 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도 법조계에서도 무기징역 정도를 구형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정치 퍼포먼스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특검이 지금 검찰 조직이 안 그래도 궁지에 몰리니까 네. 보안 사건이라도 가져올 요량으로 혹은 정권 초 정부에 잘 보일 요량으로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역풍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근데 이게 사형감이야? 라고 21세기의 전직 대통령을 사형이라는 언급 그 언어 위에 올릴 정도의 사안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상당히 패착을 저는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구형은 특검 측의 주장인 거죠. 실제 법정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고 일자를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 2심, 3심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또 내란특별재판부라고 하는 또 변수가 있습니다. 이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이 인정되면 모든 재판 과정은 무효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싸울 시간과 싸울 지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금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우리 박민영 대변인 모시고 한동훈 관련 아주 상세하게 팩트 바이 팩트로 체크도 해보고 전망도 해봤습니다. 우리 박민영 대변인은 청년 정치인입니다. 원로 정치인이라는 분들 앞으로 박민영 대변인 만나면 좋은 식사를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존경을 받으시려면 말은 닫고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젊은 정치인들에게 밥 좀 사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자, 우리 박민영 대변인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처분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가처분될 확률 0%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처분이 정말 초악수예요. 왜 그러냐면 법원에서 기각되는 순간 끝장 본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지금 당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본인이 당내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조사도 거부했어요. 당내 모든 절차를 거부하고 법원에다가 대고 저의 잘잘못을 밝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예. 비유하자면 이혼 재판을 하는 겁니다. 합의 이혼을 못하고 이혼 재판하고 끝장 보고 갈 때까지 간 부부가 다시 결합될 수 있습니까?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순간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인생과 법리적인 그런 판단에 경종을 스스로 울리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도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이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법원이 정당 사무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당원 당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당원 당규를 해석을 해서 근거를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는데 법원이 왜 개입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애초에 내용을 보지를 않고요. 절차상의 결함만을 보는데 그렇죠. 절차상 결함이 뭐가 있죠? 우리가 정식으로 지도부가 임명한 당무감사위가 조사를 했고 지도부가 임명한 윤리위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소명기회도 부여를 했죠. 절차상의 심각한 결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문제를 삼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부디 해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조금 해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하루빨리 이 딱 여진인 거죠. 이 상태가 수습이 되고 저도 이제 좀 대여투쟁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차기 선거를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국면으로 다시 똘똘 뭉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축구공은요. 상대방 진영으로 앞으로 차는 겁니다. 네. 뒤로 차면 자살골 먹어요. 그렇죠. 우리 박민영 대변인 오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심재홍 자유대학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땡기셔서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좀 예, 대주십시오. 야, 이거 오랜만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전에 그 자유청년대회 할 때 예. 막 연설을 하시는데 네네. 그 유튜브 쇼츠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의 그 감동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때 왜 그렇게 화가 났어요? 아니 그냥 이제 이 정치에 발을 들이고 나서부터 예. 너무 이제 상상 이상으로 생각보다 이 나라가 망가지고 썩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분노가 계속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약간 본의 아니게 터져버렸는데 그것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뭐 20대 젊은이들이 대학 청춘 시절에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해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구토를 할 수가 있잖아요. 20대 그런 모습 보이면 제가 지나가면서도 제 아들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아유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아이 좀 자제하지, 술 좀 그만 드시고 집에 빨리 가시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춘 시절의 분노는 그 어느 정도 수용이 됩니다. 왜 본인들이 아직까지 기성세대처럼 닳고 닳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스피크업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사형 구형이 있었는데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 특검의 공소장이나 이런 걸 보면요. 저는 이게 재판부를 향한 공소장이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이게 애당초에 대통령께서 내란을 저지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고 법리적으로 봤을 때 딱히 방어하지 못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국민들은 생업에 바쁘시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언론에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증거를 기반으로 한 내러티브가 아니라 할지라도 공소장에 이런 내러티브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국민들께서는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특검이 이러한 내러티브로 기소를 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계엄 몇 년 전에 뭐 장군들 모셔놓고 식사 자리를 한번 했는데 이것이 내란 모의를 하고 충성도를 올리려고 한 것이다. 이거 완전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냥 뭔가 법리적으로 증거로서 쓸 만한 것들이 아닌데 그냥 소설로 엮은 거잖아요. 국회 경비를 위해서 파견한 군인더러 국회를 장악하려고 보냈다.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쓴단 말이죠. 예. 근데 국민들은 국회에 군인들이 가 있던 장면은 봤어요. 근데 면밀하게 그 세부 사항들을 재판장에서 나왔던 얘기들 들어보면 전혀 그런 그렇죠. 맥락이 아닌데 소설을 써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검이 재판부를 향해서 법리적으로 싸우기 위한 공소장을 쓴 것이 아니라 국민 선동을 위한 공소장을 썼고 사형 구형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1차 소추안에 보면 서울 시내에 장갑차가 돌아다녔다. 예.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서울 시민들 중에 장갑차 본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중국, 러시아하고 적대시했기 때문에 탄핵된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 가짜 뉴스에다가 종북 주사파 세력, 대한민국 망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똘똘똘 말아가지고 반국가 세력의 정체를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그야말로 탄압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고 그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특검의 공소장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사형 구형 때려가지고 영원히 한 5년 동안 이재명 정권 5년 동안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려는 그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근데 평생 검사로 사셨던 대통령께서 이렇게 법정에서 정치 여론전을 펼치는 특검을 보면서 웃음을 터뜨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당당한 분의 웃음이라고 보여지고 법조인으로서의 그 약간 후배들을 봤을 때 약간 허탈함의 웃음 같기도 하고 좀 만감 교차했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인 기록으로 다 남게 됩니다. 그 특검보가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 해당 특검보인데 아니 정치인 잡아갔어요 이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물으니까 그 인터넷에 뒤지면 나옵니다 이렇게 해요. 아니 어처구니 없는 그 검사라는 사람이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증거로 들이댈 생각을 하지 않고 인터넷 뒤지면 나옵니다. 나무 위키에 나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이 법정에서 벌어질 일인 것인지 참 처참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과정을 다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데 공수처 오동훈이가 영장을 청구하는 그것도 희한한 일이었고 중앙지법에 갔다가 안 되니까 딱 서부지법에 와서 영장 발부받는 그것도 희한한 일이었고
뭐가 또 안 되니까 딱풀 영장이 나오고 이런 절차적 흠결이 너무 많은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똘똘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세요?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그 사실 16일 날 선고가 나오는 것도 사실 체포방해해서 특수공무 집행방해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무리하게 체포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윤 대통령께서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둔갑하는 그런 식이잖아요. 이런 식의 소설과 어떤 내러티브, 정치적 수사에 점철된 이러한 법싸움이 유죄로 판결이 나게 되면은 이건 저는 법치주의 붕괴라고 봅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원래 이제 영국에서 폭정을 휘두르는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귀족들이 권력이 없는 자가 권력이 더 많은 자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그나카르타 같은 거를 대헌장을 체결하면서 그렇죠. 법으로서 권력자를 컨트롤함으로써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이것이 법치주의지 않겠습니까? 법으로 약자를 통치하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형사재판으로 넘어온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지금 재판들은 무죄 추정 원칙을 강하게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증거와 원칙에 입각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권력자가 내러티브를 아무리 짠다 하더라도 법이 권력이 상실되고 권력이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분의 권리와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여야 하고 그렇죠. 이번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야 되는 것 혹은 공소기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것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형량이 아무리 적다고 한들 그것은 법치주의 붕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법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친중 좌파 독재 정권들이 잘하는 짓입니다. 지금 뭐 베네수엘라, 마두로, 차베스, 뭐 지금 이란의 하메네이 다 법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독재 지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를 받는 통치를 거죠. 하는 거죠. 네. 그게 독재죠, 뭐. 그렇죠. 그죠? 자, 앞으로 이제 그 선고까지는 한 달 정도 이제 있을 테고 그 사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부분이 무죄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야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외부에 있는 뭐 시민 단체라든지 또는 뭐 유튜브 단체라든지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 선고를 위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죠. 예. 그 사실은 지금은 집중해야 돼서 설득해야 되는 요소가 법치주의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윤호긴 슬로건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냉정하게 현실 감각을 다시 찾아보자면 대통령 탄핵 반대를 하셨던 분은 굉장히 많고 대통령 탄핵 부당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많지만 여전히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는데도 뭔가 좀 전략적이지 못한 판단이었다는 비판을 하는 것은 우파 진영 내에도 많거든요. 탄핵 반대 여론이 과반을 넘어갔다고 해서 이제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저희 같은 분들이 압도적 다수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 접해보면 그런 여론이 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다 설득력 있게 절반 이상의 국민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여론들이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야 된다는 여론으로 바꾸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치주의 붕괴의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한때 권력자였던 이 사람조차 윤 대통령조차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시대에 도래했다면 당신은 어떤 누구에게 보호받겠는가라고 공감을 호소해야 되는 전략을 써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전략적으로 저희가 설득의 투쟁을 하지 않으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 시즌2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또한 탄핵 과정에서 나왔던 증거들이나 뭐 이런 게 얼마나 허술하고 또 소설에 입각한 기소였습니까? 근데 아직도 최순실 씨 아직 감옥에 계시고 박근혜 대통령도 명예회복 잘 안 됐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선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저희가 저번에 그 청년 대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발언에서도 우리가 여론이 무서워서 이승만 대통령을 버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버리고 전두환 대통령을 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도 버릴 것이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정말로 잘 싸워서 이겨내갖고 대통령을 보호해드리려면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략적인 접근이 주로 힘이 없으면 두들겨 맞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힘을 가지려면 현실적으로 선거에 이겨야 됩니다.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에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청년입니다. 청년. 지금 뭐 이준석이 제가 아까 고성국 TV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청년 아니거든요. 이제 40대 벌써. 청년은 여기 있는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나 심재용 대변인 이런 분들이 청년이에요. 그래서 청년 정치의 아젠다의 담론을 이제는 이런 분들이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중년입니다. 저는 중년. 청년. 우리 청년 정치인 활성화한다는 이 장동혁 대표 쇄신안 이번 지방선거 그 승리 전략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세히 봤는데요. 예. 그 하우에 대한 점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 청년을 의무공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청년들을 의무공천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발을 들이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좀 느낀 점이 우리 당이 그 외부 광장에서 싸워왔던 분들은 약간 천출 취급하고 또 당내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당내 청년들은 또 약간 육두품 취급을 하고 외부에서 사자 직업 가지시고 좀 뭔가 좀 명망이 있으신 분들 외부 인사로 영입하는 분들이 진골성골 취급을 받는 그런 모양새더라고요. 그래서 당이 망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청년 의무공천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도권이 제대로 못 싸워서 일어난 세대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약간 임진왜란 때 정규군이 제대로 못 싸워서 의병처럼 일어났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의병들이 이렇게 분개해서 일어나가지고 분전하고 있을 적에 청년 공천을 하겠다고 해놓고 의병장들은 천출이니까 내치고 정규군에 있었던 장졸들 올린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진짜 청년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또 이제 전공이 스포츠 경영이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스포츠 마케팅의 기법이 정치 마케팅 기법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팀 선택하면 쉽게 안 바뀌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가서 응원한 야구팀, 축구팀 계속 응원하거든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정치 성향 정해지면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보통 부모님 정치 성향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스포츠 마케팅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어린이 회원권 만들고 굿즈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유년 시절 기억이 그게 쭉 가서 그래요. 소유 경험 혹은 그렇죠. 소속된 경험, 소속감 경험 그게 맞습니다. 무의식에 그 자리를 잡아서 그런 거거든요. 예. 애들 야구 규칙, 축구 규칙 잘 모를 때 그냥 옷 입혀놓고 외부에서 놀이터에서 놀게 해요. 어린이 회원 끊어놓고 그런 경험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계속 축구팬, 야구팬으로 가는 그 원동력이거든요. 예. 장동혁 대표께서 전문가의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들이 어떻게 우리 당에 옵니까? 어떻게 국민의힘에 와서 싸우겠습니까? 전문가 집단들한테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청년 중심의 전문가 집단 중심의 당으로 개선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어떤 정도의 그러니까 방안이 나와야 하느냐면 요즘에 대학가의 대학생들 또 이런 미래 인재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유소년이라고 생각하고 유소년을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유소년 축구단 뭐 유소년 축구단처럼요. 왜냐하면 유소년 축구하던 친구들이 다 선수 되는 거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선수 안 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강력한 그 팀의 팬들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인 아젠다나 이슈가 아니라 좀 뭔가 보편적인 이슈나 주제를 가지고 대학가에서 뭔가 국민의힘 이름으로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청년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청년 조직 집단에서 갑자기 이 사람 정치해도 되겠다 하는 사람들 키워서 올리는 유소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번 쓰는 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20년, 30년 보고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비전 정도는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요번에 사실 의병장처럼 튀어나온 청년들은 솔직히 말해서 준비가 덜 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봤을 때 정치를 꿈꿔왔던 사람들을 제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정치라는 쪽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갑자기 이제 국난에 빠졌으니 나와야 된다. 가슴 뛰어서 나온 사람들이고 당연히 준비 안 된 건 당연하고요. 이 사람들이 지선에 잠깐 반짝 공천으로 쓰였다가 지선 패배하면 청년들 책임 돌리고 청년들 다시 안 들어오게 만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당대표시고 국가의 리더라고 하신다면은 20년, 30년 보는 정책 그다음에 비전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 아쉬움이 좀 듭니다. 유소년 축구단 이러니까 딱 알아듣겠네요.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심재용 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3, 4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그때 소위 말해서 학생운동권이라는 조직들이 있었죠. 주로 이제 뭐 자유대학 우리 청년들 뭐 행진 집회하는 거하고 그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그 눈으로 다 봤기 때문에 코로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주로 쇠파이프 거의 자기 키만한 쇠파이프 거기다가 이 테이프 칭칭 감아가지고 손에서 안 떨어지게 공사장 쓰는 그 장갑 끼고 말이죠. 그 다음에 복면 쓰고 화염병 집어 던집니다. 화염병은 주로 또 이 시너에다가 이렇게 헝겊만 넣는 게 아니고 시너에다가 설탕을 타요. 설탕을 타야 이게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딱 던지면 불꽃이 튀면서 전투경찰 옷에 탁 달라붙어요. 그래서 화상을 입게 만드는 상당히 악질적이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 정청래고 뭐 임종석이고 이인영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 말아먹고 있어요. 에? 그런데 우리 자유대학 청년들 같은 경우 뭐 불법 저지르는 거 있습니까? 뭐 혹시 가다가 뭐 경찰관 두들겨 팹니까, 자유대학은?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얼마나 평화롭게.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방금 하신 말씀 유소년 축구단처럼 그런 거 만들려면은 네. 당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좀 이야기해 주세요. 당에서. 우선은 그 당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기 전에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소신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려왔는데 정치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감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감투는 내가 이러이러한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을 실현시킬 만한 수단이어서 내가 감투에 도전한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예. 이런 분들이 비율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권력 암투를 위해서 자기 집에 칼 꽂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처럼 비전 때문에 제도권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가 없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은 테크닉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경험이 좀 적고 하니까. 그렇지만 없으니까. 이런 분들의 도전이 박수 받고 응원받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테크닉이 좋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사실 처음 지자체장하고 처음 시의원 구의원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도. 그래서 무경력인 건 매한 가지다. 그리고 경력 있는 분들은 그럼 경력 있을 때 왜 세상 못 바꿨느냐. 기성정치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 환난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경험이다 이런 거에 대한 족쇄보다는 혹은 비판보다는 들어갔을 적에 이 사람이 가져가는 비전 리더십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유능한 분들이 그 길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리더로서 우리가 뽑는 리더들은 이분들은 비전과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지방선거 같은 경우 주로 시의원, 구의원, 지자체장, 뭐 구청장, 시장 뭐 이런 분들 뽑잖아요. 군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지방자치제라는 게 강화된 시점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꽤나 높아요. 예, 30년 됐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보통 우리 정치에서 가장 많은 비리와 부정부패 일어나는 곳이 지방정치라고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고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지방 유지들과 혹은 간첩단까지도 연계가 돼서 국가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라는 기사들 수도 없이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선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들었어요. 그 민주당과 이재명의
식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연이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민주당에서 좀 여러 예. 비리 부정부패 공천 헌금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 무관심 국민들에게 어떤 화두를 던질 수 있는 것은 전혀 무연고 뭔가 백그라운드나 정치적인 구력이 없는 완전 새 인물들을 밀어넣었을 때 선거 전략으로서 지방 정치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유착 관계나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만큼 깨끗한 보장된 그런 게 있겠느냐. 우리는 반부정부패다. 라는 식으로 슬로건으로 선거 전략을 치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청년 정치인들 많이 밀어넣는 명분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그 대목에서 딱 아이디어 하나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구악 정치를 타파하는 살충제, 구악 정치를 척결하는 소금,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 어떤 슬로건으로 모여야 되는데, 지금 근데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건요. 가령 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령 기초의원, 구의원이나 군의원 또는 광역의원, 시의원이나 도의원 또는 기초자치단체장도 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뭐 군수라든지 구청장, 광역자치단체장은 우리가 조금 급이 다르니까 유권자 수도 많고 하니까 그렇죠. 그걸 뺀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만약 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혼자서 싸우는 것보다는 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조직이 필요하고 또 많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가령 예를 들자면 자유대학이 좋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난 정말 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도저히 못 보겠다. 나 정말 열받았다. 나왔어요. 하다 보니 그게 정치 행위가 됐어요. 그럼 정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한번 모여서 옛날 지금 좌빨 제가 이 급진 좌파라고 하겠습니다. 급진 좌파가 돼버린 운동권 세력들이 옛날에 그 시절에 뭐 삼민투, 전대협, 뭐 한총련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어떤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유대학도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멤버들끼리 조직하고 이번 지방선거를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자유대학은 지금 지선을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놔서 저희가 뭐 어떤 말씀을 드리기엔 좀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제 좀 도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도전 정신 자체를 좀 응원하지 않게 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그들은 좌익 진영은 몇 년의 세월이 걸쳐서 준비를 하고 수십 년 준비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밀어넣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저희 지금 1년도 안 됐거든요. 특히 자유대학은 창립일이 1월 16일입니다. 지금 1주년이 선고일이어서 굉장히 심란한 상태인데 저희 1년도 안 된 단체라서 아직 그런 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희가 언제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성취를 해왔겠습니까? 도전하는 자세와 그런 정신이 전국에 퍼지게 됐고 저희와 함께 그렇게 도전하는 분들이 또 완전 색다른 도전을 한다 그런다면은 조직적으로 다 같이 으쌰으쌰 의기투합해서 도와야겠죠. 저는 사실 그 청년 정치가 대한민국의 뉴노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럽이라든지 미국 가면요 20대부터 정치합니다. 자기 동네 그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지역의 현안이 뭔지 고민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항상 저 어릴 때 무슨 뭐 놀이공원 이런 데 가면은 제가 방송 때 한번 이런 비유를 잘 듭니다만은 이거 종이컵 밑에 동전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에 있는지 맞추는 거 하는 야바위 꾼들이 있어요. 근데 놀이공원에 가면 이제 어르신들은 막걸리 한 잔 먹고 어리버리해서 못 맞춰요 잘. 근데 초등학생들이 딱 앉아있다 그걸 맞추거든요. 이거예요. 맞추면 그 야바위 꾼들이 뭐라고 하느냐, 애들은 가라 이런다고요. 전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소위 뭐 원로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심재용 대변인 같은 이런 20대 열혈 청년이 뭐 정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면 뭔 소리 하는 줄 아십니까? 경력을 더 쌓아라. 그런데요 3, 40년 전 대한민국 역사 보면 혁명했던 사람들 나이가 그렇게 올드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혁명했을 때 50 초반이었습니다. 40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어린 나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요즘은 또 많이 배우고 이 정보 습득량이 몇십 년 전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정치 일선에 뛰어들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각성하고 아까 말씀하신 생태계 같은 걸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좀 전달도 해볼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당권을 쥐고 있는 지도부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이야기 해줘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팔을 시작으로 베네수엘라 뭐 이란까지 지금 갔는데 이란이 곧 전쟁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지금 전부 휴대폰 들고 MZ 세대들이 지금 흔들어 버리잖아요. 네네. 이 글로벌 트렌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란, 베네수엘라, 네팔이 전부 다 뭔가 중국과 엮여 있고 또 미국과 엮여 있는, 그러니까 미중 패권 갈등의 그 틈바구니 속에 있는 국가들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계엄과 탄핵 정국을 국내 정치 이슈로만 레거시가 다루고 있고 국내 정치 이슈로만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계엄 탄핵 정국은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예. 기싸움과 진영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도 굉장히 중요한 틈바구니 안에 있었고 계엄이라는 이벤트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각성을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MZ 세대나 하는 그 청년 세대들은 정보 습득력이 되게 빠르고 그렇죠. 기존 질서에 반항하는 동서고금막론한 청년 기질도 있으면서 레거시를 이제 페이크 뉴스라고 믿지 않고 오히려 이제 좀 실제로 현장의 푸디지를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SNS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사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사 한 줄에서 오는 신뢰성보다 실제 그 현장의 영상의 신뢰성이 더 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MZ들은 청년들은 좀 그러한 성향 때문에 되게 빠르게 진실에 접근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청년 중심으로 이런 붐업이 일어났다라고 봐요. 근데 이란, 베네수엘라, 네팔 등지와 다르게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좀 조용하냐. 아까 이제 과거 586 세대는 화염병 던지고 신나 붙고 이제 쇠파이프 들고 싸웠는데 왜 우리는 불법 행위 안 하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불법 행위 안 하죠. 왜냐하면 시대가 좀 바뀐 감이 있어요. 그렇죠. 시대가 변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란, 베네수엘라, 네팔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보다 문명화 레벨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게 문명화라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게요. 문명화가 되면 될수록 필연적으로 남성성이 거세가 되고 야수성이 거세가 되고 폭력성이 제한됩니다. 그것이 사회 문화적으로 통념 속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학습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우리가 고도로 문명화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 국가들은 좀 약간 야수성이 살아있다. 그래서 이렇게 투쟁의 방식이 다른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야수성이 충만하고 남성성이 충만하고 그랬던 그 586 세대들이 이제 기득권이 되시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평가가 어땠느냐. 그 자조적 의미로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너무 빠르고 시민 의식이 뒤처졌다. 뭐 이런 얘기 되게 공공연하게 해왔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부터는 이제 그게 역전되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화, 시민 의식이 오히려 더 앞서고 경제나 정치 상황이 뒤떨어지는 세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 의식이 뒤처졌다라고 자조하던 그 세대가 기득권이 되셔서 법치주의를 뭉개뜨리고 있고요. 그렇죠. 네. 오히려 시민의식이 앞서고 있는 저희 세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되게 그 선배 세대들이 보시기엔 좀 답답하겠지만 뉴 스탠다드에 맞는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참 보고 있으면 참 의의가 없죠. 의의가 없는 586들의 행태. 지금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영국 개혁당의 페라지의 등장, 뭐 이태리의 멜로니 총리의 등장,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등장, 이걸 보면 전 세계적으로 대중 우파 중심주의 정당, 당원이 중심이 되는 대중 우파 정당이 지금 바람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 한국에서는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은데 이 장동혁 당대표 체제 또는 광장에 나오신 그 애국 국민들의 각성과 함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중 우파 정당의 변화를 예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영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그 신생 정당들 유럽에서 신생 우파 정당들의 약진을 목도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저도 좀 대중들이 강렬하게 바라는 우파 아젠다 확실하게 더 우클릭을 하고 우파 아젠다가 바로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더 인기가 올라갈 것이다. 더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 좌클릭 그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제가 간과했습니다. 예. 저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좀 양당제로 유인하는 경향이 있죠. 예. 필연적으로 사표 심리가 사표 심리. 강하기 때문에 다당제를 유도하는 선거 방식이 아니에요. 그 약진을 이루었던 제3정당으로서 약진을 이루었던 독일의 AFD나 그 영국의 리폼 그 UK 이런 정당들이 약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당제를 유도하는 선거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양당제의 그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는 선거 제도를 갖고 있어서 예. 그런 혁신적인 얘기를 하고 개혁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기존 당내 기득권들이 묵살시키고 뭉개버리고 또 국민들한테도 선택의 폭을 완전히 좁혀버려서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는데 그렇다고 민주당 뽑을 거야 이거를 계속 그렇죠. 좀 강요하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겠죠. 당 내에서도 그러한 기조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예. 좀 희망사항이지만 좀 거국적인 의미에서 이런 선거제도를 개편하려는 논의가 담론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하고 있어요. 이게 내각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당제 추구하는 국가들이 내각제를 많이 써서 다당제 얘기를 하면은 내각제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거제도를 이렇게 하면서 내각제를 가면은 굉장히 그 우리가 우려하고 비판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고 특히나 대한민국은 전시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국가여서 대통령제를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통령제도를 유지하면서도 다당제를 유도하는 선거제도를 한다 그런다면은 소수의 그런 소수처럼 비춰지려고 만드는 프레임을 짜고 있는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국민의 염원을 담은 정당들이나 목소리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대담 정리하면서 우리 심재용 대변인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영국에서 아니 전에 지난번에 그 미국 가서 거기서 연설하는 거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예. 거의 그 영국 네이티브 영어를 하시던데. 언제부터 영국에서 공부하셨어요? 저는 21살에 넘어가서 예. 대학 예비과정부터 해가지고 졸업하고 또 한 1년 이렇게 살아서 한 5, 6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영국 갔을 적에 영어를 못하는 상황에 가서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습득을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된 케이스지. 제가 저 초중고 다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영어도 잘 못했어요. 제가 저도 뭐 이 심재용 대변인처럼 영국 가서 석사를 했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 쓰는 분들 중에 미국 영어는 돈 버는 장사꾼 영어다, 비즈니스맨 영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국 영어는 토론회 하는 수준 높은 영어다. 딱 들으면 이거 그러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심재용 우리 대변인의 꿈이요. 비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사실 지금 시류와 아젠다와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긴 한데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갖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한국인들의 나라로 계속해서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를 너무 많이 받아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오히려 객손님으로 받아들였던 이민자들이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수많은 모순을 좀 발견을 했거든요. 인종차별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실히 지키고 우리는
뭐 단일민족 국가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단일민족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단일민족화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신적으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한민족으로서 합쳐진 지가.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 북한 통일 염두에 두고 있는 조항들도 있고 한데 이런 거의 기원이 사실 민족의식입니다. 예. 여러모로 대한민국은 단일민족, 한민족의 국가라는 것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강렬한 색깔을 하나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그 다양성 얘기하시는 분들이 무지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무지개 판을 우리나라에 깔아놨는데 예. 우리가 색을 잃으면 우리가 그 무지개에 껴 수 있겠습니까? 어. 우리 색이 강렬하게 있는 상황에서 무지개 판을 열어야 다양성에서 오는 다양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예. 생각을 해서 저는 장기적 비전으로 따지자면은 외부 이민자분들을 좀 많이 막아내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다시 살려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을 다시 한국인들의 땅으로 국건화시키는 것이 저의 장기적 비전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담 마치기 전에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네, 국민 여러분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몇십 년이 걸려도 자유를 회복하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사례들이 지금 속속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분명히 자유와 승리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다 같이 버티고 싸우시다가 함께 환희의 순간을 함께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때를 기약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많이 흔들어댑니다. 당의 중진이라는 정치 원로 그룹들이 장동혁 체제를 마구 흔들어댑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바른정당 세력과 함께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자유민주주의 우파 정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퇴행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